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1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인가요? 전국에요. 산불 비상입니다. 어제 하루만 34군데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화마는 외롭지 않다. 친구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화마의 친구가 누구냐고요? 바로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한 사람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단비라는 게 비가 달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목일 이틀 앞둔 4월 3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서울에서 무시무시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희양 변호사님. 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 40대 여성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예, 깜깜한 한밤중인데요. 대로변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서 여성을 거칠게 끌어올려서 어머머. 차에 태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여성 차에 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태우고 차에 몰고 어머머.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 지금 택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밤인 건 알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혹시 저희가 뭐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런 데요 어딘가 아닙니다. 저기가? 아파트 단지예요. 어머. 그리고 실제로요. 이게 밤 한 11시 46분쯤에 벌어졌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살던 아파트부터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어머 세상에.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머.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50여 대 CCTV가 아파트 전체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도 했다는 거예요. 어머. 대범하게. 그리고 실제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신고를 했는데 7분 만에 경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잡지는 못했는데요. 이 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 피해자를 차에 실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대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담하게? 대담하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걸 다 보는데도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 늦은 시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CCTV에는 저 일당들이 출발하기 전 현장을 떠나기 직전 뒤에는 버젓이 택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목격자도 있고 뒤에 차량 블랙박스도 있을 테고 저 납치한 사람들 잡았겠죠? 어떻습니까?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납치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 이른 실패한 수사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0대 남성 2명, 저항하는 40대 여성을 1분 만에 납치해 사라지는데 30분 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이후 용인을 거쳐 대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 대전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을 유기한 뒤에 렌터카를 타고 충북 청주로 이동을 합니다. 어머. 버려진 차량에서는 혈흔이 묻은 둔기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피해자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피해자들은 경기 성남으로 도망쳤고 모란역 역사 인근 안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연 씨가 먼저 검거됐고 약 2시간 반 뒤에 피해자 두 번째 황 씨가 신흥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으며 주범이 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검거됐습니다. 주범이 씨는 이 일당에게 범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 이들 일당이 범행 후에 납치 후에 이동 경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게 일반적으로 납치나 이런 끔찍한 강력 사건을 벌인 범인들의 혹시 이동 경로 동선 패턴인가요? 보세요. 서울에서 납치를 한 다음에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대전에 가서 대전 대덕구로 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경기 성남을 다시 만나고 혹시 이런 동선이 일반적인 패턴인지 아니면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먼 거리까지 가서 살해를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은데 아마 추정컨대는 강남에서 납치해서 대전에 내려가 살해를 저지르고 대청댐 인근에 유기를 한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서 각종 도구를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를 감행하는 것, 렌터카에 대해서 잘 아는 공범 중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고
청주에서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경기도 성남으로 오게 되는데 경기도 성남으로 다시 온 이유 아마 추정컨대는 이 피의자들 또 다른 공범이 있다면 이 공범들과 함께 한 장소에 집결해 추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당장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로 도주해서 경기도 인근에 모텔이나 원룸에 숨어 있으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며칠간만이라도 검거되지 않고 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범행 이동 경로 보세요. 피해자를 납치합니다. 저기 대청댐까지, 대전에 있는 대청댐까지 곧장 내려갑니다. 거기서 세상에 끔찍하게도 그 납치한 여성을 암매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행동 보세요. 범행에 쓰인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윽고 충북 청주에서는요, 그 렌터카도 버리고 각자 택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졌던 일당 경기도 성남에서 셋이 다시 만남. 정말 경찰의 어떤 추정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주도 면밀함,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정말 부르르 떨리는데 이 피의자 못된 악마 같은 이 세 명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납치 살인하셨어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범 있으십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납치 살해 왜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공범 또 있으십니까? 피해자와 유족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애초에 목적이 살해뿐이었나요? 시신을 대전에 유기한 이유가 있나요? 유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오죽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도 격양됐잖아요. 대답 좀 하라고 이 자식아.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악마 같은 사람아. 그런 뜻으로 지금 기자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설마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세 사람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희양 변호사님.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세 명 중 한 명은요, 이모 씨라고 하고 서울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모 씨라고 하면서 이 이모 씨와 대학 동창 관계라고 하는데 이 황모 씨는 주류 납품업계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연모 씨인데요. 이 황모 씨와 함께 배달 대행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 현재는 무직이었지만 이전에는 렌터카 사업과 좀 관련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이모 씨는 황모 씨에게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주고 납치 사례를 교사했는데요. 황 씨는 이번에 행동책으로 이 씨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미행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신빙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아하. 주류 판매업자로 알려진 황 씨는 대학 동창한테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건데 대전 지역에서 조폭 활동을 했다는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알려진 연 씨는 황 씨와 함께 납치 사례를 실행을 했는데 이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코인을 뺏고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납치했다 하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이 주범으로 보이는 이 씨는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납치하고 범행처럼 끔찍한 살인을 하는데 가담을 해요. 두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그나마 피해자고 일면식이 있다는데 그렇다더라도 박성배 변호사님 이 끔찍한 사건 동기는 대체 뭡니까? 동기를 밝혀내는 작업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밝혀지는 동기가 없이 일부 정황만 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모 코인 회사에서 감사 및 홍보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씨 오늘 이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과거에 가족들과 코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가족들 내부에 갈등은 없었는지, 가족들과 연관된 인물들과 이 주범 내지는 공범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고소당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2년 전에도 이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또 다른 관계자의 가택을 침입한 사실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실과 연관성 등 각종 원한 관계가 얽혀져 있는 대목들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로부터 2021년경에 2천만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관계도를 보세요. 2020년쯤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애초에 이 끔찍한 이 엄청난 범행을 제안했던 저 이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법률사무소 직원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20년쯤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 업체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손실을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앙심을 품었을까요? 여기에 범행을 제안합니다. 황모 씨라는 사람인데 주류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 황모 씨는 둘만으로 벅찼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범행을 제안합니다. 그게 연모 씨란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인 연모 씨는 더 엄청난 못된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애초에 발단이 무슨 원한 범죄 그런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이 당초 황 씨, 아까 말씀대로 주류업체에서 일을 했었고 대전 지역에서 이제 뭐 조직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이 심해서 이 기절을 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사망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우발적 살해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최근에는 이 공범 이모 씨가 죽여야 한다. 이 연장도 미리 준비를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하. 이 계획 범행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이 납치 살해를 한 청부살인 사건으로 보고요. 경찰은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 씨가 이 씨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후에 지난 9월입니다. 이 9월경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일단 받았고 이후에 또 추가로 2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요. 최진범 교수님. 네. 이 일당들이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담하게 정말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예요. 그리고 거긴 앞서도 보셨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계획하고 1분 만에 납치를 했어요. 뭔가 이거 치밀하게 계획된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를 미리 갖다 놨고 실제로는 그 차를 갖다 놓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도 이미 다 와서 미리 봤고 그다음에 저 세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1분 만에 그 여성분을 태웠단 말이에요, 차에. 아하. 그리고 집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집 앞에서 이 여성을 끌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여성이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끌고 나왔단 아하. 말이죠. 그리고 차에 태웠어요. 뒤에 택시가 보고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대담하게 했다는 것도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그리고 왜냐면요. 차를요 2번을 갈아타요. 저기서 한 번 저 차를 타고 가다가 렌트카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요.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이렇게 2번이나 바꿔 타면서 갔다는 것은 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뒤를 못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7분 만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놓치고 말았단 네. 말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리 예행 연습했을 것이고 미리 치밀하게 렌트카를 준비해 놔서 네. 어느 지점에 가서 차를 바꿔 타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끔찍한 살인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 3명 외에도 보세요. 피해자가 실제로 코인,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자한테
가상화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는 거. 그렇다면 그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다음에 뭔가 분배를 한다면 하려 했다면 이들 3명 말고도 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공범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그중 일부 내용만 보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하. 밝혀야 할 대상과 내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오늘도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 3명 외에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 1명은 20대 남성인데 아하. 이 사건에서 예비 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보고 그거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 공범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납치 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을 상대로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외에도 이탈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묻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진술하지 않는 기존 피의자 3명으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하. 또 다른 공범들의 여부도 확인 중인데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 외에 이미 파악된 자료뿐만 아니라 입건된 공범을 통해서 또 다른 공범이 입건되는 등 사건의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미행 등 가담하다가 또 다른 공범, 붙잡힌 뒤늦게 잡힌 공범은 미행 등에 가담하다 중단했다는 것.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하고 그 공범들의 각자 역할 분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력을 공범을 더 캐내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더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김정남이라는 이름 석자가 혹시 또렷이 기억나시는지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로 떠돌던 김정남 씨 지난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당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진짜 그 사건.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이 화학무기인 VX 신경 착용제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여성 2명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9년에 석방됐습니다. 아하. 당시 두 여성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방금 저 여성이 김정남 뒤로 가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빡 공항 CCTV에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저 김정남의 당시의 모습은 글쎄요. 북한의 그래도 김정은의 이복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변에 무슨 경호원이라든가 그런 대동한 모습이 아니라 혈혈단신 그냥 가방을 메고 양복을 정장을 입고 공항에 나타난 모습 이것도 이채롭긴 했는데 자 최정화 기자님 그러면 6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김정남의 사망사건 살인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 세팡 지방경찰청의 유소프 부청장의 이야기입니다. 6년 전에 암살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이 김정남의 유가족이 아직도 옷가지와 1억 9천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 이 현금 가방 등 유품을 찾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현지 시간 1일에 이 같은 소식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밝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이 유소프 부청장은요, 이어서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이 순간까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아마 6년 동안 당시 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드러난 내용 보면 당시에 우리 돈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 2억이 조금 못 돼요. 근데 거액이 혼자 가지고 다니기에는 그것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어떤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CCTV에 포착된 김정남의 모습은
뭔가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아니었죠. 뭔가 쫓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본인의 어쨌든 이복 형이지만 형이잖아요. 그냥 김정남이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에서 북한의 뭐 특정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점에서 김정남이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서 모처에 가서 좀 숨어 살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2017년 당시 아사히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말레이시아의 휴양 도시 중에 하나가 랑카위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네. 있는데 거기서 김정남이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 그 정보의 대가로 많은 달러를 받았다. 그래서 그 돈이 아마 지금 여기 그 말레이시아 간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돈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미국의 북한 관련된 김정은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서 받았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 이제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던 김정남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하. 즉 본인이 어딘가 가서 오랫동안 좀 은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자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 자금을 북한에서 받을 수 없을 때는 결국 미국의 정보기관과 접촉을 해서 일정 부분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아하. 돈을 받아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내용도 추정에 불과하며 단정할 수는 없어. 다만 그동안의 이 행태를 보면요.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일본이 대북 소식통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한 언론이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기사, 보도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정남의 당시 복장을 보면 말레이시아도 나름 휴양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휴양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복장을 보면 휴양 가는 복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출하게 가방을 메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떠나는 트렁크 같은 것도 없어요. 물론 짐을 붙였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 모습 뭔가 두리번 거리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만 일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정입니다. 미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엄청난 거액을 받은 다음에는 하루빨리 한시바삐 공항에서 자취를 감춰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김정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돈 찾아가라, 유품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지금 일단 김정남의 유족 중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다 떠오르는 사람. 김정남의 유족으로는 본처 신정희와 아들 김금솔, 후처 이혜경과 한솔, 솔희 남매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추가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그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남의 유품 인수 선순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들 김한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한솔은 정말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김한솔 씨도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단지 FBI 보호 속에 뉴욕 인근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하. 단순 생각으로요. 2억에 가까운 돈 그리고 아마 김정남의 여러 가지 유품이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액이에요. 왜 안 찾으러 갈까요? 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그건 당연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노출되면? 않겠어요? 당연하죠. 아. 김한솔도 당시에요.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했지 네. 어디 있다고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도 좀 FBI의 보호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추측인데 아하.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당시에 김한솔이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 상당히 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일성 그 혈통에서 난 또 다른 어떤 한 가게잖아요. 아. 이랬을 경우에 김한솔이 등장하면 본인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김일성 일가가 북한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있고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위 태양 뭐 이런 표현, 그들 표현으로 하면 그게 또 하나 있게 되면 본인한테 위협이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한솔이 나타난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 돈 때문에 결국 본인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고 본인의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김정남이나 이 김정남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본인을 해할 수 있는 위협감이 아니라 아하. 또 하나의 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옹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한솔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 김한솔이나 김한솔 가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하면 혹시나 또 다른 형태의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모습을 분명한 드러내기 제거 어렵다.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희양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김정남의 유족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김정남의 유품 중에 현금 1억 9천만 원 상당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은요. 지난해 10월에 이미 김정남의 피서 당시 사용했었던 여권 이름이 김철 그리고 여권 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나오지 않으면 고인의 모든 소지품은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4월이잖아요. 6개월이 벌써 지나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나 봤더니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현금 유품은 말레이시아 검찰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조금 입장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그 현금 2억이 탐나서 2억을 찾으려고 김정남의 유족이 말레이시아에 나타날 것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남의 유족들 혹시 김한솔 등등의 뭔가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뉴스파이터도 안테나 바짝 세우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와, 대박 사건 제목 보세요. 제목만 봐도 뭔가 달달한 드라마 제목 같나요, 박성범 변호사님? 그야말로 극 중에서는 악연, 현실에서는 인연이 된 주인공들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어허. 올해 상반기 세계적으로 화제를 이끌어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이 드라마에서 어머.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을 맡은 배우 임지연 씨와 어머. 학교폭력 피해자 송혜교 씨의 복수를 돕는 성형외과 의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도현 씨가 그 열애설의 어머,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왜 거짓말같이 온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었냐? 바로 이들의 열애설이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터졌기 때문에 아하! 많은 팬들이 이거 만우절 농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여줬지만 농담이네요, 그럼.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네네. 언론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지난해 겨울 서울 성동구의 이도현 씨 자택에서 만나거나 어머? 경기도 용인 자연휴양림 인근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는 어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하.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식이 떡하니 만우절날 올라왔으니 아이고 이거 또 낚시성인가?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게 극 중에서요. 두 사람 또 악연이었어요. 자, 관련해서 못 보신 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몇 달 혹은 몇 년 나랑 다시 바둑 두자고. 신명나게 가르쳐 줄게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영리하고 아주 예쁜데 몹시 차가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 달달하게 음악도 깔았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보통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달달한 눈빛을 교환하던 이 커플들이 실제 연인이 되는 경우는 봤지만 맞아요. 악연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 와 이거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연인 관계로 나오거나 어허.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싹 터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대역이거든요. 악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자를 도와주는 역할로 지금 그 남자 이도현 씨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사랑이 싹 튼 거잖아요. 어허. 이유가 뭐냐? 싸우다 정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싸우다 정든 게 아니고 이미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팀워크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 서로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마 워크숍을 갔대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배우들 MT를 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드라마 워크숍이나 배우들 MT를 가서 두 사람 간에 아마 눈이 맞은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핑크빛 무드가 일어난 것 같고 네. 드라마를 촬영하는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속사들도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언론 보도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막 확인한 거예요. 아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드라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회식도 자주 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서는 좀 갈등 구조로 가더라도
회식할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MT 가고 워크샵 가고 그다음에 회식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생긴 것 야. 같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소식 접하고 뉴스파이터의 미혼인 그 팀원분들도 뉴스파이터도 워크샵도 하고 MT도 가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답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주희양 변호사님. 자, 이 두 사람 아까 사진도 찍혔어. 그런데 모자 썼죠, 마스크 했죠. 우리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어허. 만우절에 밝혀지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사진으로도 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주 시원하게 열애설이 난 그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열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곧바로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해서 와. 열애설을 인정했는데요. 네. 이 보시면 이도현 씨와 임지연 씨는 5살 차이가 나요. 와. 누가 더 나이가 많냐면 임지연 씨입니다. 그리고 아, 경력을 예. 보더라도 이도현 씨는 2017년 드라마로 데뷔해서 이제 데뷔 6년 차시고요. 임지연 씨는 2011년 영화로 데뷔해서 오. 지금 데뷔 12년 차예요. 그래서 6년 차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장애물이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이도현 씨가 미필이시거든요. 아하. 네, 군대에 가셔야 되는데 임지연 씨도 이제 예비 고무신이라고 불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곰신 클럽에 또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혹시 대중문화 전문가, 연예 전문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저희는 좀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대박 사건! 몰랐습니다. 너무 잘난 척이 하고 싶은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 더글로리 팀에서 이제 인터뷰를 배우들이 각각 이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한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열애설이 만약에 많은 기자들이 알았다면 이 기자들이 아마도 이 인터뷰를 시작하던 그 즈음에서 이 열애설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 이 무렵에 나온 것은 아마도 최초 보도 매체에서 사진을 찍어서 정말 은밀하게 정말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근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최정화 기자님처럼 유능한 기자도 속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변 지인분들 또는 정말 친한 팬분들 그 눈매까지 속였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열애설이 터지자 3주 전에 올라온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머. 정확히는 지난 3월 11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응 지읒 이응 디귿 히읗 사귄다는데 대박 사건. 이도현은 알겠는데 이응 지읒 이응이 누구야라는 제목의 글이 아하. 올라옵니다. 그러자 임지연, 연진이, 더 글로리 커플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야. 누군가는 눈치챘는데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올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글로리 지난달 29일 집계된 비영어권 넷플릭스 시리즈 톱10에서 시청 시간 역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머.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한국 작품으로는 두 번째인데 그 영향인지 이들의 열애 소식에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축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최정화 기자님, 이 유명 이 스타들의 열애 소식 나오면 제일 반가우면서도 뉴스파이터도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 걱정되는 게 꼭 안 보는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이 손가락으로 다다다다 뭐 올리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연애 많이 해야 좋은 감정이 나와서 드라마를 찍을 수 있으니 제발 연애 많이 해라라고 신인 배우들한테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제가 기자이지만 절대 들키지는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열애설이라는 게 이 인지도 차이가 있으면은 득이 큽니다. 인지도가 좀 적은 사람이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과 함께 기사가 나다 보니까 확 화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득이 되지만 되도록 걸리지 말아라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잘 되는 커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잘 되실 거지만 아하. 혹여나 이제 헤어지는 커플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공개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작품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이 상대방의 이름을 막 적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연예인의 연애라던가 이런 문화를 보는 시민 의식이 역시 좀 발전을 그러니까요.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일까요? 최정화 기자님도 지금까지 솔로인 것처럼 잘 숨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언젠가 여기서 뉴스파이터 시간에 깜짝 발표하실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 한두 번쯤은 잃어버리신 기억 있을 건데 그 잃어버린 것도 누구누구 엄마 나 집안 거실 소파 밑에 아마 휴대폰 있을까 찾아봐. 근데 거기도 없어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대요. 최정화 기자님. 네, 핸드폰이 이 휴대전화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 그야말로 어리둥절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저희 것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네. 잠든 취객 옆에 한 남성이 앉더니요. 어머. 이 취객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어머, 어머, 무언가를 슬쩍 이렇게 빼냅니다. 바로 취객의 휴대전화인데요. 진짜 남성은 감쪽 같네요 진짜. 네, 순식간에 빼내죠. 네. 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를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어허. 이 남성은 일명 부축배기로 취객만 노려서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 넘기는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부축백이면 부축을 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축배기는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빼가는 소매치기. 그래서 그렇게 수법인데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막차 시간에 다다른 취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의 취객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겠네요. 누구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영상 속의 범인도 부축배기를 통해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작물업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작물업자에게 전달된 휴대전화 사흘도 안 돼서 보따리상이나 베트남 가이드에게 전달됐는데 부축배기가 공고한 공모관계를 뒷받침받아 부축배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저도 이게 솔직 고백인데 이거 못난 거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건데 제가 휴가 때 어느 휴양지를 갔어요. 국내예요. 근데 그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화장실에 뒀어요. 근데 진짜 잠깐 나왔는데 맞아 내 휴대전화하고 돌아가는데 1분 제 기억 1분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분이 매표소에 놔뒀나 보구나 했는데 없어요. 정말 다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아마 느낌이 드는 거 내 전화는 이미 중고로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주희영 변호사님 앞서 이 사건도 보니까 혼자 하는 범행이 아니라 여러 역할 분담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런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을 훔쳐봤자 그 안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만 이제 노리는 절도범들이 있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개월간 이런 휴대폰 절도와 관련된 밀반출범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어허. 그 일당의 총책은요, 베트남의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일당 가운데서는 객차 안에 CCTV가 없는 5호선과 9호선을 위주로 도는 절도범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의 총책은 대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사들여서 베트남으로 반출해서 무려 1,800만 원이나 아하. 이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책은 상습 작물 취득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일당의 총책 체포하고 네. 현금 952만 원과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등을 입수했다고 하고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이라고 하는데 이 취객들의 특성상 숨겨진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그럴 보입니다. 수 있어요. 네. 어디 건방지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이래요. 어디 대한민국의 범죄 놀이터입니까? 어디 건방지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짓을 저질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일당들이요. 대한민국 경찰의 눈을 따돌리기 위한 뭔가 방법이 있었대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약 CCTV 500여 대를 분석해서 그 통신 수사하고 잠복 미행 등을 통해서 검거를 했어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의 노고로 이제 이나마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휴대전화를 기기는 훔칠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걸 그 안에 있는 걸 뭔가를 활용하려면 잠금 장치, 뭐 비밀번호 이런 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 조직원과 공모해서는 피싱 수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피해자들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찾은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어디에서 찾았습니다. 지도를 확인하세요. 라면서 웹 주소로 피싱 사이트 연결을 유도합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낸 뒤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는 도난 휴대폰을 찾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난 분실 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URL이나 앱에 접속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당들이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신 분들의 간절함, 절박함을 딱 악용하는 거. 근데 이 일당들이 그렇게 많은 휴대전화를 훔쳐서 어디 뭐 창고에 보관한 거예요? 컨테이너에 보관한 거 어떻게 보관한 겁니까? 그렇게 보관하지 않고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보관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네. 아세요? 우리가 이제 고기나 이런 거 구워 먹을 때 쓰는 호일 있잖아요. 네. 그 호일로 쌌어요. 아. 이게 속설을 지금 믿은 정호습이네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호일로 쌓여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전자파가 차단돼서 전화가 걸려와도 울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 속설을 믿고 저게 싸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는데 네. 저런 머리 좀 쓰다가 저런 맞아요. 나쁜 짓한테 쓰지 말고 정직하게 제대로 잘 사는데 생각을 좀 하세요. 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런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버젓이 저지른다는데 공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부대 조금 더 발로 뛰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모저모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상에 살다 이런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약간 무섭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건입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무서워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요. 형사들이 수사를 위해 한 진짜 무섭네요, 농가를 진짜. 방문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얼마 후에 한 형사가 농가 CCTV를 확인하고 이렇게 방을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이 형사의 신발 한 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짠짠짠짠짠짠짠. 그렇습니다. 이 동료 형사들도 함께 막 이 주변을 찾아보는데 신발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경찰 생활 중 처음 맞닥뜨리는 이런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머 보세요.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진짜 눈 깜짝하세요. 신발 어디 없어진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서 형사들이 CCTV를 다 돌려봤습니다. 어허. 그리고 결국 신발을 훔쳐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어허.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서워요, 네. 자,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어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 뭐예요? 보이십니까? 어머.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인데요. 네. 스텔스기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신발로 다가가더니 주변을 쓱 한번 둘러보고 아하. 그리고 나서 신발 한 짝을 덥석 물고 어머. 점점걸음으로 사라집니다. 이 네. 사실을 모르는 형사들은 비상시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장화를 신고 철수하는데요. 비록 신발 도둑인 강아지는 잡지 못했지만 원래 수사 중인 사건은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야, 아이고 댕댕아 냄새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어쨌든 정말 웃음이 빵 터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